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어저께 올려드린 수요일날 3호 뉴스 브리핑 3호에 올라와 있는 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엊그저께 방송했던 거잖아요. 이거 어저께죠, 어저께.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걸 할 거예요. 음마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이 나왔는데 낙찰되지 않고 유찰된 사연. 실제로 보면은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요거 말씀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는 IMF의 경고,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반대하는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세 변경 반대. 이게 이제 제가 어저께 수요일 날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2023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오면서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개편한다는 기사들이 오늘 도배가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나온 기사가 이거죠. 취득세 누진세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죠. 확실한 거는 법하고 관련돼서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되는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즉 2023년의 방향이라고 하지만 법의 변경을 수반되는 정책이면은 그 정책은 발표해봤자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마아파트라고 하면은 강남구 대치동에서 있는 정말 역사가 오래된 아파트죠.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그러면은 항상 이슈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확대가 안 되지? 요거는 확대가 안 되게 돼 있네요. 자, 보시죠. 요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요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확대가 안 된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만에 경매에 나온 음마아파트 27억짜리가 24억 빚낸 영끌 물건이다. 대단하죠? 이거 대단한 거죠. 27억에 산 사람인데 24억에 빚을 냈대요. 근데 보면은 DTI니 LTV니 그 다음에 DSR은 금년부터 이제 진행이 됐지만은 이런 기준 조건에 의하면은 서울의 투기지역 안에서 24억까지 끌어올 수가 없죠. 그죠? 이 끌어올 수 없는데 어디서 끌었냐 그랬더니 P2P 대출. P2P는 제가 늘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도기환의 경매왕의 영상에 많이 있습니다. P2P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 한국은 이런 자산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미래에셋 이런 데도 어마무지하게 손해를 많이 입혔죠. 국민들한테. 투자자들한테죠. 국민보다는. 왜? 해외 자산 운영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 자산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기업에 이제 우리가 돈을 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뭐라고 하냐, 국민연금도 보면은 모든 기업들의 거의 다 주가의 이제 상당수가 국민연금이 이제 대주주에 속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보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되는 시기가 빨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도 하해외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지금도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 많이 봤을 겁니다. 주식이 3,200 하다가 지금 2,500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근데 P2P가 거의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펀드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직장인들이 직장인 1펀드 운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펀드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자면 이제 이런 P2P 대출을 하면서 이제 P2P 대출을 해주는 업체한테 돈을 투자를 하고 P2P가 이런 애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구조. 즉 이런 게 이제 P2P입니다. 그래서
또는 뭐 퍼슨 투 퍼슨,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해주죠. 요거는 이제 은행법상의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P2P 업체들이 이제 법에 의해서 강하게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먹구구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돈 떼어먹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한국은. 이게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경제가 불황이 되면은 사기가 팽배합니다. 가상화폐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가 있다. 지금 미국의 FTX 충격이나 뭐 한국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지금 수배되어 있는 싱가포르에 가 있는 애도 하나 있잖아요. 가상화폐도 다 그런 류의 일종의 투기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런 대부업체에서 돈을 끌어다가 음마아파트를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마아파트에서 여기 보니까 뭐 대출을 많이 끌어왔어요.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출 금지. 그죠? 지금 내년부터는 대출을 좀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문정권에서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굉장히 이제 잘못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주거의 사다리를 끊다 보니까 오히려 집값이 내린 게 아니고 올라 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아파트를 소유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더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를 하나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주거 사다리를 치워버리면 그런 심리가 생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이런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투자를 하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오히려 대출 금지가 가격을 떨구는 게 아니고 오르게 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얘네들은. 왜? 박근혜 때도 금리도 쌌고 대출은 많이 해줬어요. 80, 90. 그래도 집값이 안 올라서 사세요 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금리가 싸다고 해서 집값이 꼭 오르는 건 아니다. 왜? 제가 알기로 박근혜 때도 주가란다. 금리는 저렴했거든요. 매우 저렴했습니다. 그때도. 잘 생각해 보세요. 2008년 서브프라임 때부터 저금리 기조가 쭉 이어졌는데 왜 유독 2년 만에 최근 2년 사이에 이렇게 폭증했겠는가? 수요를 억제하는,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 그 다음에 주거 사다리를 끊는 정책, 이런 것들이 품귀 현상, 금값 오르는 것처럼, 금을 아무나 못 가지게 하면 금값이 오르죠. 요런 개념으로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어쨌든 요런 원인은 제가, 수도 없는 방송에서, 계속 방송하면 할수록 막 답답해서 했던 그 경험이 있네요. 이제 조금씩 이제 좀 풀어지는데, 딱 예측한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집값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마아파트의 84제곱미터인데요. 뭐 이게 뭐 이 사람은 이자만 2천씩 냈대요. 그 엄청난 거죠. 대부를 28억짜리에 24억 대출해주는 P2P 업체도 문제지만 사채업자도 10%는 넘었겠죠. 대출인데, 대부업인데. 근데 이렇게 돈을 빌려서 이렇게 2천만 원 넘게 지불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잖아요. 10%면은 24억 대출에 10%면은 연간 얼마입니까? 10%니까 2억 4천을 냈을 거고, 그러면 한 달에 그 2천씩 내야 2억 4천 되잖아요. 그럼 이런 아파트 해가지고 2억 4천 어떻게 감당해? 이게 안 되죠. 아파트는 더더군다나 월세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보면은 신고가 대비 7억 떨어진 요즘 시세가 21억이랍니다. 21억인 거예요. 그리고 중개업소에도 21억, 24억의 매물이 나와 있으니까 27억짜리가 22억의 이제 감정가가 진행이 돼도 22억의 최저가가 진행이 돼도 유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내년 2월에 17억이 된다고 하니 이때쯤 매수자가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내년에 그 대출을 조금 풀어준다고 하니까요. 대출을 풀어주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법을 바꾸는 세금을 축소시켜주는 문제는 민주당의 입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 개인간 대출, P2P 업체 등의 규제를 우회한 영끌 물건이 적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내년부터는 이런 물건이 쏟아질 거란 얘기가 나온다. 네. 즉 영끌을 즉 영혼까지 끌어다가 담아서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제 내년 정도면은 경매가 많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특히 21년도가 피크였잖아요. 피크. 그러니까 21년도에 그 부동산을 시세 주고 산 사람들은 금년도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완전하게 손해를 보는 시절로 접어든 거죠. 그래서 사실 21년도에 소비자 이때 사면 안 되는데 이때는 마치 약을 뽕을 한 것처럼 막 사재끼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유튜브들에서도 21년도에서도 가격이 오른다라고 말했던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믿었던 회원들은 계속 샀겠죠. 이제 그 사람들은 22년도부터 이제 피를 보고 내년에는 더 많은 손해를 보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높아진다는 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했죠. 거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IMF가 뭐라고 경고를 했는가 봤더니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2020년부터 21년까지 폭등을 했고 19년부터 꿈틀꿈틀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19년보다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이 기준이 되는 게 19년이 왜 기준이 되느냐. 본격적으로 폭등을 하기 전 상태거든요. 이때가 19년이. 본격적인 폭등 직전 아니면 그 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10%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21년도에 폭등했다가 22년도에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19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진다라는 게 IMF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물론 IMF의 경고가 100% 맞는지 그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의 이제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복잡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IMF의 의견이 100%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하거나 근사치에 이르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서 장기간 하락한다고 전망했대요. 장기간 하락한다. 그래서 IMF 홈페이지에 게재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택시장의 안정성과 구입 능력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금리, 그 다음에 역대 추세에 따른 가격 간의 불일치, 뭐 어쩌등등등을 추정을 했는데 특히 한국이 이제 높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면은 IMF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급을 박원순 시장이 10년 전부터 공급을 하지 않았어요. 서울 지역에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한반도를 봤을 때 서울의 인구가 거의 얼마 삽니까? 서울의 인구가 한 1300, 1500만 산다고 봤을 때 한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보면은 거의 3분의 1 정도는 산다 이거예요.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수도권도 한 1500만 되니까 거의 한 3000만이 산다고 보면은 대한민국 인구의 70% 가까이는 거의 서울 수도권에 삽니다. 그죠? 그럼 이 서울 수도권에 살는데 이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주택 공급 자체를 10년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과도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 민주당 정권의 엄청난 패착이죠. 근데 패착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방송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건 고의성이다. 아무리 머리가 멍청해도 어떻게 30번 가까이 정책을 펼쳤는데 노골적으로 가격이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뜯어가려는 정책 중에 하나다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죠. 계획.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니까 통계를 손대서 최근에 통계 조작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계획을 갖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알면서 하는 겁니다. 알면서. 그래서 사실 그때 민주당 정권의 사람들이 거의 다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거의 다. 심지어 정의당 애들도 그래요. 노조도 뭐 기종노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렸어요. 과도한 기대.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를 치워버리니까 대출을 억제하니까 어때? 집은 안 짓고 대출을 억제하니까
주택에 대한 품귀 현상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컵라면 1,000원짜리도 관악산 꼭대기 가면 3,000원 주고 사 먹죠. 품귀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편하게 언제든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고 끊임없이 공급을 한다면 누가 비싼 돈 주고 사겠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지하철은 많아지죠. 옛날에는 팔학군이라는 게 있었지만 요즘에는 굳이 학군을 안 가더라도 학원들이 많아서 학원들에서 전국으로 방송을 송출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는 것도 활성화됐기 때문에 뭔가 좀 바뀌고 있는데도 금방 같은 이런 정책 때문에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게 만들었어요. 정책이.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보다도. 그죠? 최근에 통계 조작 때문에 검찰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데요. 방송에 보니까 거기에 그러잖아요. 통계를 조작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른 손석희랑 퇴임 직전에 인터뷰했던 거 청와대에서 보면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이 부동산 가격이 덜 올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러고 있더라고요. 통계를 조작해 놓고 그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IMF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격 불일치가 대한민국이 제일 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가격과 금리 요인 아웃풋캡 가격 불일치 분으로 나눈 결과 실제 가격 불일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불일치는 과거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 비해 추세를 벗어날 정도로 측정된 값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요인, 비정상적인 가격이 상승했다. 비정상적인 고의성을 갖고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의를 갖고 펼쳤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안 옵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서 가격 불일치가 큰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이 결합하면서 과거의 주택가격 붕괴 사태와 유사한 상당 기간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서 특히 가계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주택 조정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부채가 문재인 3년 동안 1,000조가 넘었죠. 1,000조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 부채는 2,000조가 넘었습니다. 2,000조. 그 전까지 300조, 박근혜 때 700조 이러던 게 거의 1,000조 가까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충격이 더 커지고 세금을 올렸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그래서 건설업들이 붕괴가 금년 상반기인가 또 뭐 150개 이상이 부도났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경제를 다뤄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 다주택자의 취득세 누진세를 변경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민주당이 초부자를 불송한다지만 지금 내년도에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해외 기업을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인세를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급등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한국으로 오질 않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유치해야지 사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한 초부자는 재벌 기업들 얘기입니다. 그럼 재벌이라는 거가 삼성에서 예를 들면 이재용이나 이씨 일가에서는 보통 0.몇 %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많아도 뭐 2% 이짝 저짝인데 그러면은 법인세를 깎아주면 이재용이나 뭐 이 재벌들이 돈을 버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2%가 무슨 돈을 벌어? 98%가 돈을 벌겠죠. 그럼 98%에는 누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개개인이 투자를 해놓은 삼성 주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연금은 어떤 대기업에서도 항상 대주주에 속해 있습니다. 워낙에 자본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법인세를 깎아주면은 당연히 배당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세금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 배당을 좀 많이 받게 되고 국민도 투자자들, 그 다음에 개별 주식 투자자들도 배당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들한테 이렇게 돈이 내려가는 겁니다. 옛날처럼 뭐 고용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야지 어쩌고저쩌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옛날에 뭐 1960년대 소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주주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콩이 16.7%가 법인세고요. 싱가포르 17%, 한국은 최대 25%까지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갭이 너무 차이 나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그 구한말처럼 해외 어떤 그 투자라고 해야 되나?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법인세가 이렇게 세면 자본이 이탈합니다. 자본이 오지도 않고, 우리도 안 오려고 하죠. 기업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기업의 유차 되겠습니까? 그 유치가. 자, 정부가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취득세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끊임없이 떠들었던 부분인데, 아니 물건을 똑같은 걸 사는데 누가 사면 취득세를 더 내고, 내가 예를 들면 그 볼펜을 하나 사는데 볼펜이 10개인 사람이 11개째 사면은 세금을 더 냅니까? 취득세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물건을 사는 취득세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내가 10대 있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해서 한 대를 더 사. 그런다고 해서 취득세가 늡니까? 취득이라는 건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을 살 때 포함하는 물건 가격 대비의 취득세인 거지. 예를 들면 내가 5억짜리 집을 5억짜리 집이 3개가 있는데 4채쯤 사도 5억을 샀잖아요. 그죠? 5억짜리 샀으면 5억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게 취득세인데, 얘네는 어떻게 된 게 5억짜리가 3개 있으니까 네가 하나 더 사면은 더 내. 그리고 회사 네가 사면은 같은 5억짜리지만 회사가 사면은, 법인이 사면 너는 그 세금을 12% 내. 아니 이런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중과 제도지만은 취득세는 중과를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때, 박근혜 때의 취득세가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 굉장히 합리적인 취득세였는데, 이거를 문재인 때 어마무지하게 흔들어놨죠. 어떻게 흔들었습니까?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조정지역에서는 취득세가 다르고 비조정지역에서는 취득세가 다른데, 또 집의 개수가 있는데 집이 2채냐 3채냐 4채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또 다르고, 2채인데 한 채가 조정이고 한 채가 비조정이면 또 다르고, 뭐 완전히 뭐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장 그 머리통이 아프게 만들었죠. 오죽하면 양포세, 그래서 양도세 신고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무사들도 모르고 국세청에 문의를 하면 국세청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같았죠. 그랬습니다. 막 그냥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나라를 봐서. 그러니까 뭐 여기 있잖아요. 현재는 1주택을 하면 13인데 2주택이면 8이고요. 3주택이면 10인다. 아니 취득세를 12%를 떼어버리면 집이 10억짜리면 세금의 취득세가 1억 2천을 뜯어가면 나머지가 한 8억 정도만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종부세를 갖다가 1년마다 막 6%씩 떼어가면 10년이면 60% 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팔 때는 양도세를 갖다가 최대 82%까지 때려버리니까 이거는 망하라는 거죠. 완전 망조를 들게끔 한 거예요. 얘네는 고의성을 갖고 한 겁니다.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노리는 공산화를 위한 어떤 세금 정책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는 6.25 사변 때는 총으로 사람을 부자를 죽였지만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미국하고 혈맹인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라, 뜻하는 대로. 특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금을 이렇게 통해서 있는 사람을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금 제도를 꼬아놓고 엉망진창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민주당이 이 세제의 개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누진세니 뭔세니 뭐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나와가지고 부동산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내일 정도면은 오늘 발표된 2023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세금 제도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의 다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일시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앞으로 내년에도 이재명 관련해서 수많은 수사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세금 버티기로 볼모로 삼을 가능성이 있지 이걸 적극 협조해 줄 리가 없습니다. 예. 자, 일단은 내후년의 총선 이후에 어떤 그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서 세금 제도, 취득세, 종부세, 기타 등등이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